예, 시사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 시사 관련 주제는 이제 더러운 전쟁, 일명 더 우어. 지난번에 한번 예고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본 강의는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5.16과 12.12를 다루면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부 세력과 또 아르헨티나의 군부 세력의 나비 효과라는 그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거 한번 다루면서 소름이 끼치는 어떤 경험을 해서 비슷해. 거의 같이 가고 있거든.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남미 쪽을 성행했던 더러운 전쟁을 한번 다뤄봐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아르헨티나, 그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제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그걸 한번 보면서 굉장히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의 그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더러운 전쟁의 위키박과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전쟁은 한 국가의 시민단체에 저항하여 군사 또는 준군사 조직 혹은 폭력주의 단체의 정치 개입이 일어난 상황을 지칭한 용어로 주로 20세기 말 1970년대에 일어났으며 가장 널리 알려진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멕시코, 콜롬비아 등 그 중남미 국가들과 스페인 내에서 발생했다. 라고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인정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은 제가 이제 취재 본 바로는 콘도르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전체를 포괄한다. 이게 한번 파고들면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깊지는 않지만 얇지만 넓게, 그리고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고, 오늘 다룬 강의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역사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자는 거죠. 이 더러운 전쟁이 가져다주는 역사적 고찰,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현대의 역사,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그 가져다주는 어떤 파동, 우리나라의 영향을 또 어떤 현재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냐면 시간이 흐르지 않잖아요. 왜? 시간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이 더러운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상이 달라진 거죠. 한번 하나하나 차고지 한번 보고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동영상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 한번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획일적이에요. 거의 이념 논리에 빠져있는 이미지와 이야기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크고, 그래서 다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더러운 전쟁을 다루는 주제들을 보면 하나같이 인권 유린 같은 판에 박힌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대 재생산만 반복하고 정작 이 사건의 역사적 고찰과 의미는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더러운 전쟁을 다루면서 항상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군사정부였던 쿠데타 군사정부였던 비달락의 군사정부의 악행만을 강조하는 선전선동에 급급한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1983년 아르헨티나의 비달락의 군사정부로 막을 내린 이른바 더러운 전쟁의 역사적 고찰과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냐면 1980년 있었던 광주 폭동 사태가 한국판 더러운 전쟁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른바 한국판 더러운 전쟁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이 크게 이제 두 파트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우선 지금 현재 그 더러운 전쟁을 하면서 보면 비달락의 군사정부에만 핵심 포커스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접근 방식이 좀 틀린 방식입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래서 제가 군사정부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눕니다. 페론 정부, 즉 1946년부터 1955년까지의 페론 정부와,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군사 정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하죠, 페론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는 페론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생략하고 페론 정부, 1946년, 1955년까지 페론 정부와 그 페론 정부를, 페론이 쿠데타로 축출당합니다. 해외 망명을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 뒤에 그 정권을 잡았던 카톨릭의 군사정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그 카톨릭의 군사정부로 나뉘고, 그리고 비달락의 군사정부 1976년부터 1983년, 이게 마지막이죠. 1983년 비달락의 군사정부를 마지막으로 군사정부 군부 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누는데, 하나의 그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페론 정부는 후한 페론 정부는 특히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군대화를 이루는 그 성과를 이룹니다. 뭐 지금의 아르헨티나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의 뭐 군대화 아버지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른바 페론주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카톨릭의 군사정부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반페론주의를 표방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재밌는 건 경제정책,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페론 정부의 경제정책을 승계를 해요. 그리고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시기 1955년부터 1973년까지가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빈곤율이 5%? 10%도 안 돼요. 잘 살았습니다. 이때 한때 세계 경제 순위 5위까지 갔던 나라가 그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이끌었던 정부가 바로 페론 정부 이후에 등장했던 카톨릭의 군사 정부였죠. 그리고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비달락의 군사 정부, 이때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 게 어떤 특징이냐면 전임의 경제 정책은 이때부터 이제 폐기를 해요. 그리고
1980년을 기점으로 시작됐던 그 유명한 신자유주의 그 국제 흐름을 그대로 무분별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더러운 전쟁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 세 시기로 나누어서 보는 게 이 더러운 전쟁을 왜 수행했고 또 더러운 전쟁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그 역사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걸 모르고 비달력의 군사정보만 그 포커스를 맞추면 그 실제적 진실에 가까운 그 역사의 사실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보의 왜곡. 그래서 다음으로 볼 거는 이 페론 정보에서부터 비달력의 군사정보까지 핵심적인 어떤 인물들을 한번 발주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후안 도밍고 페론입니다. 지금의 아르헨티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의 아르헨티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있는 인물로 아르헨티나 군대의 아버지라 불린다. 육군 대령 출신으로 군사 쿠데타를 참여하여 부통령까지 오른 후 민간인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하여 1946년 대통령이 탄생된다. 이때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한 좌파와 손을 잡는데 국가 운영은 군인 출신답게 관리적 사고로 철저히 관리하는 수완을 발휘합니다. 이를 두고 좌측과 빡을 키고 우회전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계와의 사이가 안 좋았고 그 당시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 금수 조치까지 당했어요. 그 배경은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카톨릭계 군사정부의 쿠데타로 1955년 실각하여 해외 망명 생활을 근 20여 년을 지낸 후 1973년 귀국하여 다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듬해 74년에 사망합니다. 다음 에드와르도 이름이 어려워. 로나르디 혀를 막 이게 어려워. 아무튼 이 사람이 다음에 페론 이후에 카톨릭계 그 군사정부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른바 쌍두 마차라 불려요. 이 장군하고 누구냐 페드로 아람브로 이 사람하고 쌍두마차에 불리는데 이 사람은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파죠. 그리고 아람브로는 강경파. 그래서 재밌는 건 이분이 육군 중장 출신이고 중장 신문으로 이제 쿠데타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임기가 2달 남짓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쿠데타에 성공을 했지만 후안 페론의 호위적인 어떤 언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군부 세력 강경파의 눈총을 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축출당해요. 그리고 강경파 페드로 아람브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번에 그 경력이 아주 재밌는 이력이 있는데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1942년 라몬 카스티오 대통령,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죠. 대통령 임기 동안 칠레에 무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칠레 정부로부터 간첩 혐의를 받습니다. 그 깊이 인물이 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와서 또 카스티오를 전복한 쿠데타에 가담을 해요. 그리고 1946년에는 미국의 워싱턴 DC에 무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 머무른 후에 영구적으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죠. 그리고 페로를 내쫓는 군사 쿠데타에 가담을 합니다. 재밌죠? 흥미롭죠? 왠지 트로이의 향기가 물씬 풀린 그런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55년 11월 13일께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람으로 쌍두마차 강동파로 알려진 그 분인데, 장군인데, 임기는 1955년 11월 13일부터 58년 5월 1일까지 한 3년 가까이 대통령을 임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임기 만로가 충격적입니다. 이거 볼까요? 70년, 이 세 번째 단락. 1970년 5월 29일 좌익 조직인 몬토네로스라고 있어요. 몬토네로스. 이거 주목을 해야 돼요. 몬토네로스. 몬토네로스에 납치되는 살해돼. 이 몬토네로스가 뭐냐면 패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좌익. 이 조직이 그 이상으로 꿈꾸는 그 사상이 뭐냐면 국가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라는 이상을 페론이라는 그 조직의 국가 조직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이상을 꿈꾸는 거예요. 굉장히 좀 급격한 좌경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람부르가 실권을 잡고, 근데 페론주의와 관련된 육군 장군이 있어요. 후안 호세 발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좌익 페론주의자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전복을 해요. 실패를 했죠. 근데 그 세력을 이제 이 사람이 처형을 한 바가 있어요. 그 처형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되는 거예요. 이 몬토네로스에게. 이게 이제 56년도에 처형을 근데 그걸 보복을 70년대 이 사람들이 이제 쿠데타에 성공을 하니까 살해를 해버립니다. 몬토네로스. 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알레한드로 라누세라는 게 장군인데, 이게 카톨릭 군사 쿠데타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 굉장히 좋았거든. 세계 경제 5위권까지 갈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계 군사 그 정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했어요. 검열도 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의 그 강력한 통치를 해.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어때요? 숨이 막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이제 꿈틀꿈틀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누구? 페론 들어와라. 페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대통령을 하면서 결국 결심을 합니다. 민간, 민주, 정부를 이제 이행하는 걸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카톨릭의 군사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이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내려요. 페론은 안 돼. 페론은 안 돼. 왜냐면, 페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애시당초, 군사 쿠데타 했던 대의명분이 사라지잖아요. 부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론을 안 된다는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 개방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나요. 그리고 이제 엑토르 캄퍼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 해외 망명을 하고 있었던 페론 전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이 사람이 비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론은 안 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 하에 이제 그 정치 개방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페론을 대신해서 출마를 하는 거야. 대리 출마를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재밌는 거 당선이 됐네.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결선 투표가 있어요. 근데 결선 투표, 과반 그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상대방 후보, 2위를 했던 그 상대방 후보가 결선을 포기를 하고 사임을 해버립니다. 왜? 죽을까봐. 누구한테? 몬테노레스. 아까 이름이 뭐야? 또 까먹네. 몬토네로스. 아, 여기 말은 왜 이렇게 어려워? 몬토네로스. 좌익 그 페론주의 죽을까봐. 그래, 재밌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지나친 좌편향적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익 성향의 페론주의자들 자극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페론이 그 한 20여 년간 망명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내의 그 페론주의자가 두 배로 나뉘게 되는 거지. 우익 페론주의자, 좌익 페론주의자로 이제 나누게 돼요. 이 캄퍼라는 사람은 좌익, 우익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일단 페론을 추종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후 정권을 잡은 페론과 하여금 좌익 페론주의자들과의 결별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몬토네로스는 정의당에 축출되고 지하로 숨어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몬토네로스로 대변되는 이 좌익 페론주의자가 이제는 뭐예요? 페론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죠? 한때는 그 정권을 잡고 유지하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조직이었거든. 그 좌익 그 페론주의자들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캄퍼라라는 사람, 엑토르 캄퍼라라는 사람이 좌익 좌익 페론주의자들의 부합하는 아주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익 페론주의자를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발생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에제 이사 사건이에요. 학살이라고. 에제 이사 학살. 이 사건을 계기로 사임을 합니다. 좌익 페론주의자의 준동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페론에게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양보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동기어지. 묻어가는 거야. 묻어가면서 같이 그 좌익 그 페론주의자 몬토네로스 같은 좌익 그 페론주의자들을 떨궈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정권을 잡은 후안 페론의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좌익 페론주의자의 결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만든 정당이 정의당인데, 정당이 이때 몬토네로스 그 조직은 정의당이 축출되죠. 그리고 지하로 숨어집니다. 그리고 후안 페론에게 그 대통령직을 양보한 캄퍼라는 그 이후에 이제 대사로 아마 임명이 됐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공작을 한 거지. 그 후안의 그 개인 비서였던 엑토르 캄퍼라와 후안 페론이 서로 짜고 그 좌익 페론주의자들을 떨궈내는 거예요. 일환으로 발생한 사건이 이 에세이사 학살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해외 망명을 하고 이제 73년 6월 10일 날 이제 귀국을 해요. 후안 페론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군중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익 그 패론주의자 있고 좌익 패론주의자들도 있고 하나 보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 밑에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게요. 패론주의 우익의 위장 저격수들이 군중의 총격을 가합니다. 위장 저격수들이. 그리고 그 화살은 누가 되던지냐? 좌익 패론주의에 덮어 씌우는 거지. 그 몬토네로스에 거기에 걸리고. 이런 사건이 일종의 공작이죠.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결국 뭐냐? 공작이죠. 후안 페론으로 하여금 어떤 명분을 지고 가는 거예요. 축출하는. 정의당에서 그 좌익 페론주의자와 그 몬토네로스를 축출하는 하나의 명분을 제공하는 거지. 그리고 이때부터 몬토네로스가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74년 페론은 이제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때 부통령이 이제 이사를 페론인데, 여기 계신, 여기 있는 부인이죠. 그 부인이 부통령으로 임명을 하고, 부인을, 그리고 대통령직을 승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예에서 보듯이 이 좌익 패론주의자들과 몬토네로스 같은 국가 사회주의를 꿈꾸는 이 좌경 조직이 후안 페론에 버림받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반국가 테러 조직으로 어마어마한 게릴라를 보복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벨 페론이 집권하던 그 당시에는 사실상 뭐다? 내전 상태였습니다. 그 경제 공황 상태, 거의 뭐 공황 상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었다고, 이 상황.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델라가 일을 보다 못했더니 쿠데타를 축출을 하자. 아시겠어? 그러니까 비델라가 그 쿠데타로 그 정권을 잡게 된 배경이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냥 비델라가 그냥 정권 잡고 뭐 인권 유리를 했네, 더러운 전쟁을 했네. 요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 상황을 봐야지. 거의 아르헨티나 상황은 내전이었습니다. 내전 상태. 그리고 경제 공황 상태.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호레 라파엘 비델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군사장교이자 독재자로 아르헨티나의 42대 대통령이자 1970년부터 81년까지 국가재편 과정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다. 그의 통치는 콘도르 작전 당시로 인권 침해 수준이 높고 경제가 심각하게 관리되지 않아 냉정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통치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의 군사구태타 당시 국내상은 거의 내전 상태라 다름없었고 정의당에서 축출당한 국가사회를 꿈꾸는 몬토네로스를 유시한 제육 세력의 게릴라 작전에 실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델라에게 촉발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이 비델라를 꼬십니다. 뭐라고 꼬시냐?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델라에게 앞으로 쿠데타를 지원을 해준다는 그 미끼를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앞으로 인권 사항이 대두될 수 있다. 인권 사항이 대두되기 전에 당신의 수관인 적대 세력을 축출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라면서 은근히 더러운 전쟁을 제언을 해요. 그리고 지원도 아끼지 않고. 근데 그 비델라는 그 미끼를 덥석 묻습니다. 왜? 진절런널이 않거든.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군인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아주 페론이라면 아주 치를 써는 사람이야. 왜? 페론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그렇잖아요. 몬토네로스라는 좌익 페론지, 우익 페론지 막 싸운 내전 중이니까 이 사람도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냐, 자기의 주적이 설정이 된 거지. 좌익 페론주의자의 아주 급진적인 좌익 세력 몬토네로스를 주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키신저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수행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해체를 합니다. 기어이 몬토네로스를 해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 인권유리나 명예를 뒤집어쓰고 투옥고 감옥에서 사망을 합니다. 2013년. 이 사람, 이 사람 이제 감옥에서 사망할 때까지 자기 소신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헨리 키신저의 얘기에서 보듯이 헨리 키신저가 공무원을 생각했던 게 이제 포드 대통령대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인권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포드 다음에 지미 카터거든. 지미 카터가 대통령 된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미 카터가 한 4년 동안 대통령 했었죠. 재선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미 카터가 재선을 하고 8년 대통령을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 났지. 아마 여러 죽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인권 전도사 아니야. 응?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반미 여론이 들끓었을걸? 그죠? 지미 카터가 만약 8년을 했으면 알아서 재선을 안 하잖아. 응? 얼마 전에 가셨대? 지미 카터? 희한하지? 헨리 키신저도 100세에 가고 돌아가고 지미 카터도 100세. 비열이 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아르헨티나의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후엔 페론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죠. 그죠? 물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유능한 지도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암이 존재하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군사 경력이 있는 그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하면서 손잡은 자익 세력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고 후에 재집권하는 과정에 결별을 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사회 총을 겪는 악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안 페론을 앞세워 국가사회주의라는 이상을 꿈꿨던 몬토네로스는 페론에게 버림을 받은 후 끊임없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테러를 입수하는 문제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비델라 군사정권과의 소위 더러운 전쟁의 대상이 되면서 끝내 공식적으로 해체되지만 정작 비델라와 아르헨티나의 군부 세력, 한때는 그 아르헨티나 번영을 이루었던 군사정부의 장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인권 유린이나 명예를 뒤집어쓰고 어떻게 됐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군부 세력의 퇴장. 아시겠어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거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따라서 1970년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소위 더러운 전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결론 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결론 한번 볼까요? 더러운 전쟁의 목적과 결론을 한번 하면서 전반부를 마무리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전쟁은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 시대에서
민족주의 성향과 반공주의 성향을 지녔던 남미 국가들의 군부 세력과의 연계 속에서 친소련 좌익 세력의 소탕이라는 군사 목적을 달성한다. 그 당시 남미에 있었던 좌익 세력의 공통점이 뭐냐면 또 공교롭게도 친소련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무기를 지원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지원을 받겠어요? 당연히 소련밖에 없죠. 그러니까 친소련이죠.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두 개의 탑이라는 냉전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친소련 좌익 세력의 소탕은 누굴 활용했다? 그 당시 군부 세력을 활용을 했다는 거지. 군부 세력과 민족주의는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 군부 세력은 공통점 반공주의 성향을 지녔다는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과 반공주의 성향을 지녔던 남미 국가들의 군부 세력을 연계를 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친소련 좌익 세력의 소탕이라는 군사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은 각 국가의 군부 세력을 어떻게 한다? 통제 가능한 관리 범위에 두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라는 인권 전도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위 인권이라는 무기로 소위 더러운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군부 세력을 뭐로? 인권 유린의 당사자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 역사의 뒤엎길로 퇴장시키는 거죠. 그죠? 재밌죠? 그리고 한편 또 그리고 일타쌍피가 일타쓰리피야. 세 번째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한편 이는 각 국가의 일반 대중들에게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 결속력 강화를 통한 국가 형성과 근대화, 또 한때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군부 세력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 선전선동 프로파간다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군부 세력의 등장을 어떻게 한다?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죠. 이해되세요? 이 더러운 전쟁의 목적, 타겟. 일타쓰리피죠, 일타쓰리피. 첫째, 좌익 세력의 소탕. 둘째, 통제 가능한 권리 범위에 드는 것을 목표로 각 국가의 군부 세력을 퇴장시키고. 셋째, 일반 대중을 선동, 프로파간다를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자신은 통제 범위를 벗어난 군부 세력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 더러운 전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지난 역사에 대한 경외감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경외감을 갖고 이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역사를 얘기를 한번 보세요. 더러운 전쟁, 더러운 역사들, 동영상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제 눈에, 내 눈에만 이상한 거지 모르겠어. 그냥 획일적이야. 그냥 인권 유린에만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닌데 그거는 블러핑이라고. 선전선동. 거기에 왜 자꾸 놀아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의 만약은 역사 부정이는 반이성, 더 나아가 반지성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목 읽어볼까요? 부정이 받는 말은 인정 혹은 긍정이 아닙니다. 부정이 받는 말은 침묵 혹은 회피.
그래서 이 한번 토론 연정 핵심적인 부분, 뭐 디테일에 있기도 보다 큰 흐름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 토론 전쟁의 핵심적인 그 목적이 뭔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모쪼록 지난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제는 넘어갈까요? 그리고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 군부를 이를 모르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대부분의 군벌 세력에 대한 그 연구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이해를 잘 안 해요. 무슨 뭐라 하지? 십서미들? 아주 나약하게 이를 데 없는 이상한 얘기, 지역적인 이야기, 이미지, 그런 얘기만. 군벌을 이해를 못하면 그 역사 헛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군벌에서 또 군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세계 질서를 패권을 유지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힘을 빼왔다. 통제 가능한 관리 범위 내에서 그 과거의 그 유명한 조직이었던 군벌 조직을 통제가 가능한 관리 범위에 두고 통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 활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현상은 잔영을 남기죠. 그래서 지금 중동, 하마스, 혹은 탈레반, 이런 또 남미에 선제해 있는 여러 군벌 조직들이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그 조직들은 현 시대에서 통제 가능한 관리 범위를 벗어날까요? 결론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면 그 역사를 그 세계사적으로 세계 질서, 세계 정세를 보러 그 시각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의 시사점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참고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지금 PRN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게 마지막 비달라 정권의 그 군사 정권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도표는 뭐냐면 빈곤율로 이제 도표를 나눠주신 건데, 비달라의 군사 정부 이후의 빈곤율을 보십시오. 10%도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경제 정책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민간인 정부를 볼까요? 나아지면 더 나빠졌네. 이게 어떤 면을 시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정치의 개념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치. 그 이전 강의를 통해 정치라는 거 한자풀이를 내가 해드린 것 같은데, 정자와 치자 핵심적인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질서죠. 정은 질서를 의미하고, 치는 뭐예요? 부양, 먹여 살린다는 부양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부양을 흔히 먹고 사니지 먹고 사시니 그러는데, 전제 조건이 결국 뭡니까? 질서 아닙니까? 질서가 잡혀야 먹고 사님이 해결이 되는 거야. 보세요. 민간인 정부 이후에 정치의 의미가 뭔지를 여실히 수치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지난 군사 정보를 단순히 민권유리라는 독재의 이름으로 매도할 자격이 있는가? 자성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아르헨티나를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지. 아르헨티나는 그래 땅이라도 넓지. 아르헨티나 뭐 인플레이션이 뭐 장난이 아니라 그러는데, 거기 가본 사람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근근히 살아. 꼭 별 불편 불만 없이. 왜 원칙적으로 그 나라는 작업자재 가능해요. 그 남의 나라 아르헨티나 걱정할 시간에 우리 걱정을 해야 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정치 의미가 뭔지. 그 첫 출발은 뭐냐? 역사를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역사를 부정하지 말라. 과거의 역사를 경외감을 좀 갖고 지나온 역사를 좀 바라보는 그런 풍토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입만 열면 뭐 매스컴이 선전선동이 그런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군사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번 비교한 겁니다. 아르헨티나를 보면 우리의 나라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좀 달라요. 공업 부분을 한번 볼까요? 아르헨티나는 이거 뭐야? 이게 또 이렇게 났네. 내수에 집중을 했어요.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농업 부분은 그 아르헨티나 대표적인 그 축산업 그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국가 독점을 스며하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공업 부분은 임금 안정화로 내수에 집중을 하면서 성장 부분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죠. 우리나라는 그거 반대죠. 공업 부분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성장에 초점을 두고, 농업 부분은 내수와 농업 자리에 두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부의 경제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 목표치를 정하고 그게 개조시 조정이라는 관리적 사고를 하는데 최적의 그 경제정책을 운영했다. 이런 관리적 사고를 우리가 좀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뭐 지난 군사정부의 그 인권일이라든지 뭐 장기 집권했다는 매도를 자격이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보자고 의미에서 한번 여기 한번 또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건 우리나라의 그 진보 인사들 자칫 주장하는 이 광주 사태를 더러운 전쟁, 한국판 더러운 전쟁으로 그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보다 앞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아직도 이 광주 사태를 북한군 소행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응? 제 얘기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북한군 소행이 맞다면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군은 뭐 했습니까? 경계에 실패한 패전명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일종의 자뻑 아니야, 자뻑? 이런 말이죠. 실체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니체의 말입니다. 실체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지. 왜?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 소행이란 말은 나 같은 사람, 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이런 말은 난 뭐 할 수가 없어. 응?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우리나라 국군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경기에 실패한 패전명들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제에 아직도 버젓이 그 우파바닥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생각을 해보니 그 역사관이죠. 응? 지금 우파바닥은 뭐야, 기독교지, 개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를 중심으로 일종의 꼬봉사관, 피해자 코스프레 사관. 응? 아주 한심한 그 역사관이 이런, 응? 똥을 좀 가리지 못하는 언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게 지금 우파 바닥의 현실이야. 그럼 좌파 바닥의 그 역사관은 뭐가? 걔네들이 일진서관입니다. 대립사관. 그 외세는 적이죠. 응?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민족해방 그 주사파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행동 유인은 분노야, 분노. 적개심. 외세 세력에 대한 적개심이 이 걔네들 행동 유형의 근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그 현상이 발견이 돼요. 그 저쪽 애들은, 특히 NL주세파 같은 애들은 나 같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기반한 아주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만나잖아. 찍소리 한마디 못해. 그리고 피해 다녀, 슬슬.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런 꼬봉사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같은 인사들을 만나잖아. 끝까지 이기려고 해. 아주 기를 쓰고. 그리고 지들끼리 떠떠떠 뭉쳐. 아주 험한 일까지 다 해. 왜? 쟤네들 이기려고. 여러분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진짜 그래. 대표적인 게 그 이번에 건국전쟁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건국전쟁이 흥행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서울에 보면 1000만 만드는 거 봐. 파묘 1000만 만드는 거 봐. 얘네들 그런다니까. 응? 그래서 내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좌파는 NL 주사파라고 그러고 우는 뉴라이트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좌는 우만 보이는 거야. 우는 좌만 보이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반 여론을 형성한다고 보세요? 아니야. 제발 그 좌우 그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 좌는 국좌로 하는 거고 우는 뉴라이트 저 기독교 중심으로 한 개점 국우로 간다고. 이거 나쁜 건 아니야. 그건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돼요. 문제는 극좌에 있어야 할 그 N을 주사파와 극우에 있어야 될 그 뉴라이트의 우 쪽이 지금 중앙 무대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내 얘기 이해되세요? 그 우리 힘 역량을 발휘를 해야 돼. 우리 역량을 발휘를 해서 걔네들을 코너로 밀어내야 된다고. 근데 계속 내가 그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관심이 없죠. 응? 아직까지도 광주생은 북한생의 지지를 별 비용신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중앙 무대로 지금 자꾸 기어들어오고 있어. 국회의원들까지 이런 얘기를 해. 이게 지금 제정신들이야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비용 마탱이가 가야 되는 겁니까? 어? 그리고 이 북한군 소행 얘기의 진원지는 누가 지만원이라는 사람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 책 팔아먹으려 억울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참 한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또 광주 사태가 발포 명령을 누가 했냐. 이거 가지고 또 지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이 또한 무의미한 논쟁거리죠. 왜냐하면 당시 광주는 뭐예요? 계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좀 전시 상황이야.
그럼 이런 상황의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계엄사령관이죠. 당시 이희영 계엄사령관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장관의 직책은 보안사령관이야. 보안사령관한테 왜 발표명령 얘기를 합니까? 이런 논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한심하게 보는 건 그 다음 내용이야.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준 전시 상황에서 일반 원칙이 뭐냐.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실 텐데.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저는 1사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초병근무 한 1년 했어요. GOP 근무. 그걸 매일매일 안구가 바뀌지. 그죠? 실탄 장정하고 근무 썼잖아요. 매일매일 안구가 바뀌어. 손으로 온줌 쏜다. 안구 되죠? 안구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총 갈겨도 됩니다. 뭐 귀에 살이? 아니? 그게 FM이야. 영창 간다고? 영창 안 가. 왜? 그게 FM이라고. 그게 뭐다? 선저쪽 후보가야. 선저쪽 후보. 초병의, 일선 초병의 모든 권한이 있는 거야. 그리고 선저쪽 후보. 그러니까 준 전시 상황인 에서의 그 계엄 상황이고 준 전시 상황인 그 상황이 일반 원칙은 당연히 선저쪽 후보라고. 근데 이걸 지적하는 인간들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현 시대의 수준들입니다. 응? 얼마나 한심한 거야. 앞으로, 제 채널이 뭐, 그 조회수도 그렇고 관심이 없는 건 알아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인 좌와 우는 어떻게 변하는지. 장담하는데, 좌는 국차로 갑니다. 우는 국우로 되고. 여러분 싸우시라고. 싸우세요. 그건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중앙 무대에서 생긴다 그러면 우리나라 망해야 돼요. 왜? 누가 그럴 때 우리나라 망하고 있다면 맞아요. 당신 같은 십섬들 때문에 망해. 응? 무개념, 개념 없는 십섬들 때문에 망한다고. 앞으로 봐, 이제 좌는 좌로 가는 거고 우로 갈 거야. 아유, 새로운 시작이 이제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보시라고. 그래서 얘기 계속하면 일각에 주장하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자칭 진보인사라는 작자들이 주장하는 광주 사태가 한국판 더러운 전쟁이라는 주장에 필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 광주 사태는 엄연히 계엄 상황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은 폭동 세력에 대한 정당한 진압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후반 구분 개념이 없는 소위 더러운 전쟁의 수행 과정과는 다르게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일반 시민을 보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장 성공적인 폭동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준 전시 상황의 작전 개념으로 수행한 작전이라고. 이게 어떻게 더러운 전쟁입니까? 한편 100번 양보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가설을 돈 전제로 당시 전전 장군과 아르헨티나 피델레 장군의 작전 수행 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부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전두환 장군과 피델레 장군을 함께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첫째, 목표 달성 여부. 전두환 장군 달성이죠. 목표. 성공적으로 폭동을 진압합니다. 피델레 장군은 어땠어요? 마찬가지. 성공적으로 몬토네로스 해체에 성공합니다. 자, 그럼 작전 수행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두환 장군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좀 보이죠. 전두환 장군은 철저한 정보 통제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휘체계 하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전두환 장군은 여러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이분은 작전통입니다.
그 박정희 장군의 뭐 양자 소리도 들었죠? 아무튼 미군이 수행하는 엘리트 최고의 군사교육이랑 군사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특히 자총. 작전이 군사작전만 있는 게 아니고 정보, 심리, 뭐 사회 모든 걸 다 다룬다고. 작전통이야, 이 사람.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비달라 장군 한번 볼까요? 이 비달라 장군은 이름 그대로 전후반 개념이 없는 말 그대로의 더러운 전쟁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철저한 지휘체계 일의 그 작전을 수행한 게 아니라 자신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전쟁을 수행하는 그 현장이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라는 게 광기거든. 광기에 어린 그 행동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그리고 전방과 후방 개념 말 그대로 더러운 전쟁을 수행을 했고, 전두환 장군은 그게 아니죠.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주로 국한을 했잖아. 광주로 국한을 해서 음모론적으로 보면 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음모론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음모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1979년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부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부 세력, 또 보안사령부가 사령관이 그 당시에 전두환 장군이었고, 그러니까 부마 사태를 성공적으로 진압하는 경험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군사정부 최초의 유세력이 발생한 사건이 부마 사태라고. 그리고 부마 사태의 그 주동 세력이 누구예요? 당연히 김영삼 지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는데 부마 사태의 그 주동 세력은 김영삼 지지자들이야. 그리고 불쏘시개 당군 인물들이 있겠지. 그걸 이제 불순 세력이라고 해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들. 이건 그 당시에 지금도 없겠어요? 지금도 있고 그 당시에도 있고. 그 시위를 잠그는 그 다이너마이트 심지어 불을 붙이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 세력이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 뭐 공작원들이 없겠어.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세력이 그 당시 전두환 장군과 신군부 세력이라고 데이터 쌓였겠지. 그러면 그 당시에 세력은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광주 사태를 전후로 해서 그런 불순 세력들이 돌처에서 암암리에 활동을 했고, 정보를 입수한 그 당시 전두환 장군의 그 신군부 세력은 토끼몰이 하듯이 광주로 잘 몰았다고 봐요. 광주로. 왜? 광주에 뭐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 지지 세력이 있죠. 당연히. 그죠? 김대중 지지 세력이 있다. 김영삼 지지 세력이 이미 부마 사태로 아주 진압을 했고, 남은 게 뭐야? 김대중 지지 세력 아니야. 광주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민족 해방 혹은 뭐 좌익 세력 혹은 뭐 각국의 공작원들이 뿌려놓은 그 불순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응?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들.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어디로 뭐 토끼머리 하듯이 몰았겠냐고. 나 같아도 그런 작전 쓰겠다. 토끼머리 작전. 어디? 광주. 그렇잖아.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광주에서만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해. 딴 데는 조용해. 이상한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또 국민학교 6학년 때였으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몰랐고 나도 몰랐잖아.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그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이상한 거야.
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못 봤거든. 왜 광주에만 그러냐 이거지.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가정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속기무리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전두환 장군과 신군부 세력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최고의 엘리트 조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속 평가하고 있어요. 나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작전 수행 과정 그렇고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두환 장군은 성공적인 폭동 진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했습니다. 제5공화국을 출범을 시키고 경제 부흥이라는 성과는 여러분이 또 잘 아시니까. 그 비달래 장군은 어땠을까? 이 사람이 몬토네로스라는 주적을 섬멸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렇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라는 적을 만들어 우를 범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병사를 해요. 그리고 다르지. 그러니까 전두환 장군과 비달래 장군을 비교를 할 때 더러운 전쟁이라는 그 공통 분모를 놓고 비교를 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에게서 얘기하는 더러운 전쟁, 한국판 더러운 전쟁이 뭐 광수사태였다는 주장이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지으면 이상과 제1각에서 주장하는 소위 한국판 더러운 전쟁이라는 불리는 1980년 광수사태는 성공적인 폭동 진압 과정이 결코 더러운 전쟁의 일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아르헨티나의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부 세력은 상당한 능력과 조직력을 지닌 엘리트 지역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 시각과 미적 거리에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며 평가하는 폭도가 하루속히 이 사회에 자리 잡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일종의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뤘던 군부 세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능력과 조직력을 가진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